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여름 건강 지킬 비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름 건강이 가을까지 간다고 말하는 만큼 여름철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한데요. 올 여름은 특히 더 덥다 보니 유난히 지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건강 구독에서는 여름나기 비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7월 12일 금요일이고요. 며칠 있으면 초복이에요. 네. 근데 벌써. 초복이 더위가 시작되는 그때를 초복이라고 그러는 건데 더위는 이미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더위도 이미 시작했고요. 어디 더위뿐인가요? 거기다 굉장히 습하기도 해서요.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더웠다가 습했다가 컨디션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초복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양식 챙겨 먹잖아요. 뭐 보양식 든든하게 챙겨 드시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 몸을 촉촉하게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것도 잘 챙겨 드셔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 한여름 더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우리 몸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건강 비법,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먹방 콘텐츠로 유명한 천만 유튜버 쯔양. 아마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쯔양이 전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을 당해왔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이쯔양이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그동안의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대학 휴학 중에 만나게 됐던 전 남자친구 A씨와 교제를 할 때 A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당했고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서 너는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라면서 강제로 일을 시켰고 이 유튜브 방송도 돈을 더 벌어오라는 강요에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이 너무 잘 된 거고요. 그렇게 유명해지자 A씨가 소속사를 만들고 A씨와 쯔양이 7대3 비율의 불공정 계약까지 맺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광고 수익도 받지 못한 겁니다. 7대3에서 7을 가져간 거고 나머지도 이제 다 못 받은 거예요. 네. 이로 인해서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어제 온통 찌양 얘기던데 그리고 찌양 방송을 본 분들이 또 뭐 찌양 몸에 네. 그 멍이 들어 있었다. 뭐 여기 보도도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동안도 사실 그 구독자들이 댓글에 그런 말들을 달았어요. 언니 이 팔에 멍이 많은데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쯔양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5년째라고 해요. 그런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녹취만 3,800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여러 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건데 팔에 멍이 있거나 밴드가 붙여져 있던 그런 모습 너무 많이들 보셨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쯔양은 이 A씨에게 벗어나기 위해서 있는 돈 그냥 다 주고 싶다, 다 주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쯔양뿐만이 아니라 도움을 줬던 직원들까지 협박을 했고 다른 유튜버들에게 있지도 않은 일까지 말을 하고 다녀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이 사건 진행 후에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찌양이 올린 그 방송 있죠. 라이브 방송. 앞서 다른 유튜버가 올린 찌양에 관한 폭로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찌양이 이 방송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조금 복잡해요. 이 일로 유튜브 레카에 대해서 시선이 쏠리는데요. 사이버 레카, 유튜브 레카라고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서
남을 폭로해서 사적 제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애초에 쯔양은 사실 이 과거에 관련한 사건들, 폭행당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대중에 알리고 싶지 않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사이버 레카 채널들이 쯔양에게 너 과거 폭로하겠다 하면서 협박을 했고 돈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1000만 유튜버니까 아무래도 뭐 폭로에 더 약했을 수도 있고 돈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레카 채널 여러 개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유튜버는 두 아들을 걸고 부정하게 내가 돈을 갈취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또 다른 유튜버 역시 레카 연합이라는 단체는 없고 어쩌다가 그냥 한번 모이게 됐다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레카들이 조회수도 조회수지만 사실 이 뒤에서는 협박, 공갈로 돈을 뜯어내고 있었는가? 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요. 검찰은 재빠르게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번 이 일들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가 또 협박을 했다고 그러고 이게 유튜브에 뭐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차제에 좀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쯔양은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1000만 이상이 되는 유튜버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무쪼록 복잡하게 얽힌 이런 일들이 좀 다 마무리가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연속 동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월 마지막 인상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역대 최장 같은 수준의 금리 운용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 배경을 좀 자세히 좀 듣고 싶은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결단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물가 우려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환율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고환율이고 주택담보대출 고공행진, 계속해서 이자가 오르는 모습, 또 내수도 위축이 돼 있고 부동산에서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PF 리스크나 인상 인하 요인이 이 부분에서도 또 맞물려 있어서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동결 배경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다만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직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언제 이 방향을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외환 시장, 수도권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움직임 등 위험 요인이 많아서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금리 인하 시기를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금융 안정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고 미국 정책 결정이 어떤 환율 등에 주는 영향이 크겠지만 그러면서도 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이런 국내 금융 안정 등도 그에 못지않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서울 집값 들썩거리고 있는 마당이라 네네. 이게 그냥 막 하락하고 이게 좀 힘들 거예요. 예, 이건 더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분 혹시 로코노미라고 들어보셨나요? 로코노미. 오코노미 야끼는 안. 아, 저는 이코노미 이렇게 관련 지으실 줄 알았는데, 예. 로코노미. 로맨틱 코미디도 아니고, 네. 오코노미야끼도 아니고, 이 지역, 로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컬 이코노미, 지역 경제. 네, 그러니까 지역 특산품으로 제품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뜻하는데 최근에 정말 여러 식품업체들이 이 로코노미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최근 지역 특산품을 앞세운 제품들 실제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로는 요즘에 MZ세대들이 가치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가치 소비란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소비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이게 물리적으로 필요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치 이런 것들을 충족을 시켜주는 소비 행위라는 거죠. 이런 흐름에 발맞춰서 여러 식품업계가 로코노미 신상품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햄버거 업체가 2021년에 창녕 갈릭버거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 네. 많이들 또 드셔보셨을 텐데 이번에 또 나온 게 진주 고추를 활용한 크림치즈 버거를
선보였고요. 한 커피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천, 햅쌀이나 공주, 밤 이용한 그런 라떼들 메뉴를 꾸준히 개발해 왔습니다. 이렇게 로코노미 열풍에 힘입어서 정부와 각 지자체도 향토 먹거리 상품화에 대한 기대가 커진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점도 있어요. 제주 녹차, 남해 마늘 이렇게 너무너무 유명한 특정 지역의 제품에만 좀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를 뛰어넘는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제품들이 좀 활발하게 개발이 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고 네. 요즘에 어디 카페 가보니까 수박 주스 요즘에 다들 많이들 드시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히 수박 주스 이게 아니고 두 지역이 있더라고요. 요 지역 수박이냐 요 지역 수박이냐 골라서 주스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재밌더라고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앞서 소개해드린 이 로코노미 열풍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MZ세대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건데 이거는 예인 MC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저 정말 좋아해요. 네. 하이볼. 네, 맞아요. 하이볼입니다. 위스키 등의 탄산음료나 토닉워터 등을 섞어 마시는 하이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하이볼 제품, 캔 하이볼 제품의 당류 함량이 WHO 하루 권고량의 35%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사실 뭐 최근에 맥주를 마신 기억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면 저는 무조건 하이볼을 선택을 하곤 했는데 방금 하루 권고량의 35% 수준이다.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이볼 한 캔 평균 당류 함량이 17.5g입니다. WHO 하루 권고량이 50g인데 35% 수준인 거예요. 각설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각설탕 6개 분량입니다.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으로 섭취를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훌쩍 넘는 수준인 거죠. 이 또 가장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캔의 당류가 40.7g이었어요. 그러면 하루 권고량의 최대 81.4%에 달하는 양이고요. 네. 또 25개 제품 중에 9개는 한 캔당 당류 함량이 25g 이상이라서 하루 권고량의 절반을 넘어서 이게 하이볼이 한 캔 마시고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2캔만 마시면 그날 먹어야 되는 당류 다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볼이 젊은 세대, MZ세대의 통풍을 또 유발하고 있다. 이런 그런 조사도 있었거든요. 충격을 좀 많이 받으셨는데. 통풍까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류 같은 경우에는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영양 표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열량과 당류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술에다가 설탕 타서 먹는 거네요. 거의 이 정도 그쵸. 뭐 각설탕 6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종의 탄산 칵테일인 건데 네네. 하이볼 요즘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칵테일은 소폭이죠. 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엔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 시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노후가 행복하려면 건강해야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 습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하우스 바로 가겠습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동균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선생님? 이정수님 포함 행복한 아침을 시청하고 계신 수많은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중에 상당 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지내십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이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현대인의 의자병, 요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름도 어려운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질환이죠? 흔히 허리로 알려진 요추는 척추뼈라고 불리는 5개의 뼈로 구성이 됩니다. 인접한 2개의 척추체는 각각 디스크라고 하는 연골 고리로 분리가 돼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관절을 만드는 거죠. 특히 디스크는 부드러운 젤라틴질인 수액과 수액을 감싸는 단단한 바깥쪽의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수액이 섬유륜의 틈을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허리 디스크 아닌가요? 정확하십니다. 맞다. 네. 맞아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 디스크를 말합니다. 정확한 질병명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 거고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현대인의 의자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자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쁜 현대인들은 하루 24시간 중 상당 부분을 의자에 앉아서 지내시죠. 자동차나 지하철에 앉아서 출퇴근을 하고 하루 8시간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퇴근 후에는 또 TV에 앉아서 여가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에게는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적인 삶이 되었는데요. 신체 활동량이 부족해진 현대인들에게 급증하는 의자병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169만 6천여 명이었던 요추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2022년 209만 8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40만 명이나 증가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증상이 굉장히 또 궁금합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주된 증상으로는 찌릿한 허리 통증이 지속되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엉덩이를 비롯해서 다리까지 저리는 통증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특히 누워서 한쪽 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거나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척추의 여러 분절 중 어느 위치에 디스크가 탈출되었는지에 따라서 증상이 미묘하게 달리 나타나는데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걸로 예시를 들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했을 때는 엉덩이에서 다리 바깥쪽으로 엄지 발가락까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나타나고요.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라면 다리 뒤쪽으로 통증이 내려가고 발바닥과 새끼 발가락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 환자분들도 이 위치에 따라 증상 위치가 조금씩 다른가요? 그럼요. 제가 담당하던 30대 남자 환자의 경우 6개월 전부터 허리가 몹시 아프고 오른쪽 다리 바깥쪽이 저려서 좀 걷기도 불편하신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요추 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 환자는 오른쪽 종아리랑 발바닥까지 저리고 먹먹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위든지 아프면은 이건 뭐 어느 부위든 상관없잖아요. 이거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초기에는 소염진통제,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 치료와 도수 치료, 주사 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 중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신경 차단술인데요. 압박돼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 주변에 스테로이드와 유착 박리제를 투여해서 신경의 부종을 줄이고 주변부의 염증을 세척해내는 작용을 합니다. 평균 2, 3분 정도로 시술 시간도 짧은 편이고요. 이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예방하는 방법일 텐데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운동할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앉아서 업무를 보는 동안에도 1시간마다 딱 5분 정도라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체조를 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량을 높이고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식사하러 가실 때 출퇴근할 때 많이 걸으시고요.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허리 디스크 초기에는 허리가 뻐근하고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경미한 증상만 유발되는데요. 만약 2주 이상 허리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아서 검진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고동규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치과 선생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보존과 전문의 최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류진영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무슨 얘기해 주실 건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즐기는 매우 독특한 식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한국인이라면 피할 수 없다. 치아 크랙입니다. 치아 크랙.
치아 크랙이 정확하게 제가 크래커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치아 크랙이 정확하게 뭔가요? 치아에 금이 가거나 깨지는 걸 바로 치아 크랙이라고 합니다. 치아의 바깥 부분인 범낭질 혹은 그 안쪽에 균열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범낭질만 금이 가는 경우, 상아질까지 금이 간 경우, 치아의 신경까지 금이 간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이가 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증상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크랙이 발생하면 통증이 있습니다. 치아는 한번 크랙이 생기면 치유되거나 다시 붙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기는데요. 보통 치아 크랙이 있는 환자들을 만나면 다수가 음식을 씹을 때 아프고 시리다고 하십니다. 치아 안에는 신경과 혈관이 있는 치수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음식물을 씹을 때마다 그 신경 조직을 통해 통증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또 치아 균열이 있으면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시큰거리거나 증상을 느끼는데요. 특이하게는 어떤 음식을 씹을 때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다른 치과 질환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증상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병이나 충치와는 통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잇몸병일 때는 둔한 통증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욱신욱신 쑤시는 통증은 충치로 인한 대부분의 증상입니다. 그러나 크레치아는 평소에는 잘 아프진 않고요. 음식을 씹을 때만 통증을 느끼는 거죠. 통증 시간도 2초나 3초 정도로 되게 짧고요. 꼭 바늘로 콕콕 찌르거나 시큰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담당했던 50세 남성 환자의 경우는 양쪽 위에 치아가 다 아파서 씹을 수가 없고 너무 시큰거린다는 불편감으로 내원하셨고요. 결국은 양쪽 어금니에 다 크랙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5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가 있는데요. 밥 먹을 때만 가끔 시큰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이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충치도 있지만 충치 바깥쪽으로 크랙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충치 때문에 아프다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시고 오십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이 그 크랙의 원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원인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원인이 딱딱하고 질긴 음식에 있습니다. 마른 오징어나 땅콩 같은 견과류, 양념게장, 간장게장 같은 게요리, 오돌뼈, 엿, 탕후루 등 많은 분들이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좋아하십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병따개 대신에 치아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있죠. 이런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치과를 찾아야 될까요? 사실 치아 바깥이 아닌 치아 내부에 균열이 있는 경우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사진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게 크랙이고요. 그래서 진단이 어려운 질환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크랙 증상이 느껴지신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를 최대한 빨리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으실 때 치과를 찾으셔야 할지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저는 한 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발견하나요? 불편을 겪었던 증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치과에서 검사를 여러 개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검사 재료로 씹어보게 하는 방법입니다. 치아 균열인지 확인하기 위한 특수한 염색 재료나 진단용 광조사기, 치아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수술용 현미경 장비를 사용해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크랙이 얕은 부위에만 생겼다면 균열 부위를 제거하고 치아색 나는 재료로 때우는 레진이나 인레이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크랙이 깊게 생긴 경우 치아 전체를 씌우는 크라운 등의 보철 치료로 더 이상 크랙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치아 뿌리나 신경이 있는 부위까지 크랙이 생겼다면 장기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치아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아 크랙은 예방과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치아 크랙에 대해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최소연 선생님과 유진영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이 됐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정보 얘기 나누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선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 얘기할 건데 건강과 날씨는 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덥지근한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철이고 근데 덥고 습기 많고 그래서 더 눅눅하고 네. 네, 불쾌감도 있고 그래요. 좀 힘들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냥 뭐 제 기억에 예전에는 한 7월, 8월 그때쯤부터 더웠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올여름은 6월부터 확 더웠다가 또 갑자기 장맛비 쏟아졌다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상청 발표를 보니까 올 6월이 역대로 가장 더웠던 6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6월이 이러면 7월은 어떻겠어? 이러는데 맞아요. 7월에는 지금 40도 이상으로 올라갈 거란 예보가 있으니까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야, 40도 이상 올라가면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진짜. 역대로 가장 더웠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1일 날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6월 서울 최고 한낮 최고 온도가 30.1도였다고 합니다. 이는 1908년 여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117년 만에 최고치였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무더위는 지난해 발생해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엘니뇨의 여파가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제 기억엔 지난해도 더웠거든요. 맞아. 그 뭐 매년 여름이 올 때마다 올해가 가장 덥습니다. 가장 덥습니다. 뭐 이런 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막 폭염이다고 해서 막 심각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요, 폭염을 단순히 기후 재앙이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요, 2019년에 이런 더위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무려 48만 9천여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요, 허리케인이라든지 산불과 같은 다른 모든 종류의 자연재해를 합친 사망자 수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위로 인해서 더위 때문에 설마 사람이 죽기야 하겠어? 라고 하는 폭염 불감증에 빠져 있을 때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폭염주의보 같이 이렇게 폭염이 심할 때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 같은 약자들은 좀 외출하는 것도 자제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높은 온도나 사실 습도도 높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사실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뭐 근육 경련, 뭐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온열 질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른 더위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사망자 1명을 포함해서 총 72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과 같은 대비 약 33.3%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하죠. 온열 질환하면 일사병, 열사병 이런 거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온열 질환 일사병, 열사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실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우선 종류가 좀 많이 있는 일사병은 흔히 알고 있는 질환인데 그 일사병의 다양한 종류를 하나씩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근육 경련이 찾아오는 열 경련이 있고요. 일사병입니다. 일사병 종류 중에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해지면서 피로감이 드는 열 탈진, 그리고 어지러움이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게 되는 열 실신, 손과 발 등이 붓는 열 부종, 그리고 붉은 뾰루지 같은 게 생기는 열 발진, 더위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일사병은 이런 다양한 질환을 묶어서 일사병이라고 하는데 이 열사병은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열사병. 말이 좀 무섭지 않나요? 열사병.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시는지. 근데 일단 열사병이라는 거는 더위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니까 막 땀이 비 오듯 흐르고 막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되게 저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열사병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사병은요, 신체 온도가 37에서 40도 정도 사이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요. 열사병은 40도가 넘어가 있는 상태, 신부 온도가 계속적으로 40도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추신경계 이상이 있고 의식 변화, 발작, 환각, 혼수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초기에는 땀이 날 수도 있지만
체액량 부족과 땀 생기는 이상으로 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열사병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여러 장기가 손상이 되면서 뇌 부종, 급성 심부정 등의 발생과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심할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렇게 더위로 인한 위험은요, 이런 온열 질환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처럼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요, 우리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과 열을 배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은 아무래도 수분이 부족한 탈수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과정에서 심장에는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낮아지게 되고요. 또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심장에서는 이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또한 혈액 자체가 좀 더 끈적끈적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인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은요, 병원에 오기 전에 사망률이 무려 30%에 달한다고 하고요. 병원에 온다고 해도 적절한 때에 잘 조치가 되지 않으면 사망률과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더 충분한 숙지가 필요합니다. 야, 더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 무더위 관리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비법이 있을까? 주제 확인하고 얘기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건강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체내 산성화 막는 여름 건강법입니다. 네, 여름 건강법인데 체내 산성화를 막는 여름 건강법이요. 체내 산성화를 막아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사실 여름이 되면 사실 기온이 높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다 보면 체내 수분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몸이 점점 이렇게 사실 산성화가 되는 경향이 크게 됩니다. 이 산성화가 된 몸 자체는 우리 몸의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사실 칼슘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이 뼈에서 빠져나가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든지 혹은 상처 치유가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몸이 산성화가 지속되게 되면 만성 피로나 피로 소화 문제나 혹은 신장 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몸의 산성화를 막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가을 탄다를 넘어서 여름 탄다는 분들도 꽤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여름 탄다, 여름이면 기운 빠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요. 여름 탄다 하는 분들 이렇게 되면 좀 선선해지는 가을이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그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서 가을에도 안 좋은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또 제가 동의보감을 찾아봤는데 네. 동의보감에 잡병편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제 잡병편에 보면 여름에 생기는 병을 우리가 서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중갈이라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 중갈, 이 증상 한번 들어보시면은 익숙한 병이 하나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중갈은 집안에서 찬 기운에 상해서 온몸에 양기가 제대로 퍼지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며 머리가 아프고 추웠다 더웠다 하며 몸은 졸아들고 팔다리에 마디가 아프며 가슴이 답답하고 몸에서 열이 몹시 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느낌 오지 않으세요? 그거 일단 보니까 추웠다 더웠다 가슴 답답하고 머리 아프고 나왔네요. 이거 냉방병 증상 아닙니까? 이거 냉방병. 갱년기 아닙니까? 갱년기. 갱년기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여름 덥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기력 챙기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온도 변화까지 좀 심해지니 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력이 떨어진 여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계절을 탑니다. 가을까지 가요. 겨울까지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을 무탈하게 잘 지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체내의 산성화를 막아서 여름을 촉촉하게 지낼 수 있는 이것 충전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구독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 주세요. 충전하라는 건 촉촉하게 충전하라는 건 물 많이 마시고. 여름엔 물 많이 마셔야죠. 이미 너무 덥습니다. 저는 걷기만 해도 땀이 막 줄줄 흐르더라고요. 맞아요. 그 에어컨 틀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고. 겨드랑이 땀. 아유, 네. 버터 데오드란트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바르는 거? 근데 저건 땀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축축한 느낌을 전해서 이제 폭포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무더위에 저렇게 쓰러지기도 하니까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게 뭐 좀 극단적인 예를 든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더위 때문에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되는 걸까요? 네, 사실 영상 속의 내용은 약간의 사실 극적인 사항을 네. 연출한 내용이긴 한데요. 아마 이 말을 조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수분은 사실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수분은 혈액이나 림프액뿐만 아니라 여러 사실을 우리 수분 대사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영양분의 공급이나 체내 노폐물 배출, 각종 대사, 그리고 체온 조절까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죠. 또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진액에 범주에 놓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진액은 소화나 배변, 혈액 순환 등 각종 신체 대사에 관여하므로 부족하면 신체 기관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면 만성 피로와 어지럼증, 소화불량, 변비,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관절통, 비만 등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이 수분이 5%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요. 20% 이상 부족해지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산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선생님 근데 그 정도까지 수분이 부족한 상황이 일상에서는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하루에 우리 몸에서 뭐 소변이나 땀이나 호흡 등등 하루에 우리 몸에서 배출하는 수분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땀은 모르겠고 화장실을 우리가 한 대여섯 번 정도 그렇죠. 네네. 그럼 한 번 갈 때 종이컵 하나 정도면 한 1리터. 그쵸. 땀으로 좀 가면 1.2리터 정도. 그쵸. 오, 그 정도 그럴 것 아니에요? 같은데? 네. 그 정도? 그 정도 아닙니까? 실제보다 좀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바로 저기 1리터. 1리터짜리 병이거든요. 뭐가 많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2.5리터. 2.5리터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 몸에서 하루에 소변이나 땀뿐만이 아닙니다. 호흡이라든지 피부를 통해서도 이제 수분이 배출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밤에 체중을 쟀을 때보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줄어들어 있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네네. 거예요.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도 이제 수분은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2.5리터 정도의 수분이 배출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저 정도 빠져나간다고 치면 제가 보충한 양은 제가 볼 때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하루에 마시는 물만 생각해도.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2리터짜리 커피 하루에 먹으라면 먹을 수 있고요. 네. 1리터짜리 그거 이제 음료 같은 거 먹으면 정말 잘 먹는데 물. 야, 그 1리터도 먹기가 힘들어요. 밍밍하고 맛없고. 그 물의 그 마시기 힘들다 이런 얘기 꽤 많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수분이 얼마나 필요한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30에서 49세 여성인 경우에는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이 약 2리터 정도고요. 50세에서 64세 여성의 경우는 1.9리터. 그래도 거의 2리터랑 비슷하죠. 의 수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근육의 양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여기서 300에서 500cc 정도 더 추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평소 보통 일상생활에서 물 언제 드시나요? 물 언제 목마를 드세요? 때 마시죠. 목마를 때 발전할 때. 네. 정답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저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요? 왜냐?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는 건 몸의 변화를 몸에서 찾아내서 뇌에 신호를 줘가지고 물 마셔야겠는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도 이미 2%의 수분이 날아갔다. 2% 감량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분이 5%만 소실이 돼도 아까 의식 소실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의 이제 만성 탈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현대인의 70%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게 이제 수분이 부족한 채로 3개월 이상 지내는 걸 뜻하는데요. 이게 이제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뿐 아니라 만성 탈수가 되면요. 내가 탈수 상태에 놓였다라는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럼 목마름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러면 제가 만성 탈수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혓바닥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정상적인 혀는 저렇게 좀 맨들맨들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탈수가 진행이 되면 저런 식으로 혓바닥이 많이 갈라져 있고 좀 건조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입 안이 건조해지면 단순히 저 건조해졌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침이 잘 없다 보면 항균 작용을 하는데 이게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 안에서 박테리아균 같은 것들이 증식을 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구취가 심해지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나이 먹으니까 이상하게 냄새도 많이 나고 손주들이 와가지고 또 아우 할아버지 입 냄새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입에 물이 적어서 수분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간단하게 우리 몸의 체내에 이 수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바로 준비물은 바로 이 거울입니다. 네, 손거울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뭐 유리 거울이나 혹은 뭐 창가에서 입김을 불어서 입김을 불어본 적 있죠. 그쵸, 거기다 그쵸. 뭐 글자도 써보시고 하고 연애할 때 뭐 하트 모양도 그려보고. 네. 예전 기억이긴 하지만 네, 이런 입김은 사실은 우리 폐에서 나오는 사실 이제 나오는 공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사실 체내 수분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울을 가까이 대고요. 3초간 입김을 붑니다. 입김을 분 다음에 이 입김이 사라지는 하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했을 때 이렇게 입김이 지금 사진에 보이나요? 보여요, 살짝 보여요.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사실 지속되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그럼 셋이 동시에 해야 되겠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3초. 네. 있나? 이렇게 하면 되나? 있다, 근데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없어졌어. 근데 실은 차 박사님 거 좀 빨리 없어졌어. 난 다 없어졌어. 사라지지 마. 사라지지 마. 우와, 사라졌어요. 재용임 침님께 가장 오, 아직도 있어. 있어요. 사라졌어. 오. 지금 아마 이게 냉방기가 돌아가니까 조금 빨리 없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입김이 딱 불었을 때 너무 빨리 사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내 몸속의 수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체는 매일 약 2.5리터 정도의 수분이 배출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보충되는 양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면 이 만성 탈수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운 여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이 적정량의 수분량을 잘 챙기셔야 될 텐데요. 이때 또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물을 마시느냐. 아니 물 얘기해가지고 뭐 물 골라 먹으라 그러면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스러워요. 생수인지 정수인지 수돗물인지 뭐 광천수인지 이거 도대체 뭘 먹으라는 겁니까 이게? 여름에 촉촉하게 지내려면 촉촉한 여름 건강법 약이 되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약이 되는 물이라고 하는 건 산성화가 된 내 몸의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물을 뜻합니다. 산성화. 내 몸에 그러면 이 약이 되는 물을 마셔라는데 산성화됐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 몸은 체세포는 약 알칼리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임산부의 양수는 아이를 품고 있는 양수도 실제로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는데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폐하, 산도의 균형이 깨집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 스트레스, 그다음에 불면, 탈수,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 몸의 이 산도, 폐하의 균형을 깨트리면서 신장,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꽤 많이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화 및 각종 질병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네. 몸이 산성화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그 산성화된다, 산성이다, 아니다를 나타내는 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표가 있었거든요. 그쵸. 색깔로 된? 그거 말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 산성과 알칼리성은요, pH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0부터 14까지 구분되어 있고요. 산성도를 알 수 있는 척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산성이고 높을수록 더 강한 알칼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요, pH가 약 7.4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요, 이 pH 7.4가 약 0.05 정도만 더 벗어난다고 해도요, 산성이나 알칼리로 더 치우친다고 해도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 몸은 독소가 쌓이고 위험한 상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먹을 때 칼로리는 따져봤어도 이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pH까지 따져가면서 먹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걸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제 먹은 식단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가 아침 겸 점심으로요, 빵과 레모네이드를 마셨고요. 저녁에는 흰 쌀밥과 함께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제 먹은 것들 중에 과연 산성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빵과 레모네이드 그리고 쌀밥, 흰쌀밥과 삼겹살 말씀하셨는데 산성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레몬, 그렇죠? 신맛 나는 거. 레몬 물 드신 거. 그 외에는 뭐 없는 것 같은데? 딱히 네. 빵, 커피, 삼겹살. 정답이 뭐예요? 정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산성식품이 어떤 건지 확인을 좀 해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레몬을 뺀 나머지 빵, 밥, 삼겹살 모두 이 산성식품입니다. 신맛 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신맛이 난다고 생각하는, 신맛이 나서 산성식품이라고 생각했던 이 레몬은 알칼리성 식품. 그래요? 아니 딱 봐도 이제 시큼한 맛이 나는 거는 레몬 음료뿐이었는데 이거는 저 진짜 놀랐습니다. 신맛과 관계가 없는 식품들이 오히려 산성. 그러게. 오, 좀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간단한 실험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제 말씀드린 음식, 빵, 삼겹살, 레몬, 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식품들의 폐하 농도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겉면을 좀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맛있겠네요. 겉면을 좀 태운 거죠, 지금. 자, 어우, 야. 저렇게 태워야 이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음식 속에 섞여 있는 영양소들을 서로 나눠서 분류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산성식품,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하는 게 바깥에서 산성 알칼리성도 있지만 몸속에서 산성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몸속에서 산성 알칼리성에 영향을 주는 건 무기질인데 저렇게 싹 태워야지만 다른 것들이 싹 없어지고 무기질만 남게 되고요. 그 무기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산성을 나타내는지 알칼리성을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음식물들을 일단 태웠거든요. 그 뒤에 영상 좀 이어서 볼까요? 네, 태운 음식물을 준비했죠. 그다음에 이 폐하 지시약을 넣어서 물을 중성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에 식품을 각각 넣을 텐데요. 산성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란색을 보이겠고요. 알칼리성이라면 푸른색이나 보라색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성수가 담긴 컵에 음식물을 넣었더니 빵, 밥, 삼겹살은 모두 저렇게 노란색으로 변했고요. 산성식품은 아니에요. 레몬은 이제 알칼리 식품인데 레몬을 넣었더니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식품의 폐하 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대사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고 몸에 이 산성화가 되면 결과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성화되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저런 식품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여름철에 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네. 그냥 물이 아니고 약이 되는 물을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시고 본격적으로 그럼 그 약이 되는 물이 뭐냐 이거죠. 네. 뭐냐. 그 구독 영상이 나갑니다. 업로드해 주세요. 다이어트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오늘의 주인공. 첫 만남부터 에너지가 넘치는 그녀. 조정윤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영상 보면서 홈트하고 있어요. 이렇게 집에서 운동하시네요. 네,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어디 다니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찾아보면서 저한테 필요한 것들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지만 2년 전만 해도 10kg 이상 급진살로 고민이었다는데요. 예전부터 날씬하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 외출 안 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그때 살이 좀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인생 최대 몸무게 찍었죠. 아, 나이 그 살이 찌니까 배 쪽으로 배가 볼록하니 그래서 바지가 타이트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넉넉했던 옷이 이제 타이트해지면서 했는데 몸무게 재보니까 아, 예전 같지 않구나. 믿을 수 없다고요? 증거 공개합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게 그때 입던 바지예요. 허리 둘레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나이 들면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거는 뭐 다들 아는 사실인데 아무래도 이제 살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딸들하고 관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배만 살이 찌는 마른 비만이라 걱정이 더 컸다는 정윤 씨. 홈 트레이닝은 물론 발레 등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했다는데요. 엄마 나왔어. 왔어. 엄마 운동하고 있었어? 그럼 운동 매일 해야지. 혹시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희 작은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같이 쪘다가 같이 뺐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 엄마랑 같이 또 살이 좀 찌셨어요? 네, 아무래도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안 찌는 체질인 줄 알았는데 찌더라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 정윤 씨가 꼭 챙긴다는 필수템. 하루 한 번은 꼭 챙겨 먹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체 뭔가요? 레몬즙이에요. 요즘 날씨도 덥고 해서 수분 섭취가 중요하잖아요. 껍질까지 착즙한 레몬즙이라고 해서 요즘 먹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기분입니다. 우리 요즘에 SNS에 유행하는 신체내 테스트 한번 해볼까? 좋아. 하체 근육과 균형 감각으로 신체 나이를 테스트해보는 건데요. 조정윤 씨 흔들흔들 위태롭습니다. 야, 너 못 이기겠다. 야, 너 승. 이번엔 상체 근육과 유연성을 알아보는 신체 나이 테스트인데요. 눈까지 보이면 20대 인정인데 와, 조정윤 씨 대단한 거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거야? 그렇지.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어볼까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모녀의 데이트 메뉴는요. 신선한 조개와 올리브유로 맛을 낸 봉골레. 군침 도는 거려. 게살과 토마토, 로제 소스가 어우러진 파스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파스타를 슬로우 푸드라고 부른대. 그래? 응. 우리나라에서 패스트푸드 아니야? 일반 면이랑 다르게 글루텐 성분이 있어서 천천히 흡수된대. 대부분 듀럼밀로 만드는 파스타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함유가 높다고 하네요. 제가 남들보다 기름진 걸 덜 먹고 그냥 담백하게 먹는 편이더라고요. 야채가 많이 있는 거 좋아해요. 게다가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니 이보다 더 행복한 건강 노하우가 있을까요? 모녀 데이트 다음 코스가 더 궁금해집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근육이 좀 있어야 살도 덜 찌고 한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겹여서 운동하러 가요. 역시 성공한 다이어터답네요. 모녀가 오늘 함께할 운동은 어떤 건가요? 요거 하타 요가라고 하는데요. 하는 열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하고요. 타는 조용하고 차분한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 에너지를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조화롭게 수련하는 요가라고 볼 수 있어요. 전에 하던 발레랑 다를 것 같아서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발레도 해보고 필라테스도 해봤어서 아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타 요가는 좀 생소한데요. 가슴 앞에 앞장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마스테. 자, 회음부 앞으로 뒤꿈치 일직선 내려두시고 엉덩이 한번 편안하게 앉아봅니다. 한 동작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며 근육 하나하나 집중할 수 있어서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두 눈을 감은 상태로 두 손 가슴 앞에 깍지 껴주고
손바닥 앞으로 밀어내 팔을 쭉 펴세요. 그대로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쭉쭉 한번 밀어냅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으니 혈액순환에도 좋겠죠? 격렬한 운동이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상체 깊게 숙여 상체 가깝게 내 몸을 천장으로 계속 끌어올리듯. 하타 요가는 처음 해봤다는 모녀. 오늘 배워본 소감은 어떤가요? 와, 너무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느낌, 시원했어요, 또. 힘은 드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쭉쭉 피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운동 후 수분 충전도 빼먹을 수 없죠? 레몬수로 상큼하게 채워줍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반 살았는데, 앞으로 반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9988 활기차게 조정윤 씨의 앞날이 지금처럼 에너지 넘치길 바랄게요.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몸매인데 여기서 우리가 다이어트의 개념이 무조건 살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다이어트 네.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고 오늘 건강 비법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을 수 있는 건강 비법이란 말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일단 여름철 되면 우리가 느끼는 증상이 뭐냐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축축 처진다, 입맛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적당한 수분 공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분 공급을 위해서 오늘 전해드릴 건강 비법은 바로 레몬즙입니다. 레몬 좋은 거야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동안 미녀 연예인들이 이 레몬수를 이 동안의 비법으로 꼽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얼마 전 연예계 대표 미녀 중에 한 분인 하이라 씨가요.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공개한 내용이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자신의 체중 감량 비법으로 레몬수를 꼽았는데 그리고 레시피도 공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처음에는 살을 빼기 위해 먹었지만 건강한 느낌을 갖게 됐다라고 덧붙였어요. 그리고 배우 하지원 씨나 이한희 씨 이런 분들 역시 그리고 해외 연예인들 중에서는 안젤리나 졸리 씨, 이쁘네요 진짜. 그리고 빅토리아 베컴, 지젤 번천 등도 많은 셀럽들이 자신의 건강 비결로 이 레몬수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레몬수를 즐겨 마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네요. 건강해 보이면서 활기가 넘치고 활력 있어 보이고 이런 건데 그런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레몬은 우리 천연 비타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레몬수에도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사과, 치커리, 바나나와 비교해봐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C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고 위에서 철분 흡수율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하는 등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할 시에 괴혈병을 비롯해서 빈혈, 상처 치유 지연, 신경장애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 괴혈병 치료제로 이 비타민C가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레몬수가요. 레몬이 괴혈병 치료에 쓰였다는 거네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비타민C가 괴혈병이라는 건 지금 알고 있지만 18세기에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해군들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먼 바다에 나가면 선원들의 잇몸에서 피를 뽑기 시작하고 서서히 말라 죽는 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괴혈병이었죠. 이때 영국의 해군 군의관 중 한 명이 레몬 주스를 먹였는데 그걸 먹고 나면 이런 해군들이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연구를 토대로 해서 그 속에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 비타민C를 공급받으면서 그런 병을 막을 수가 있었죠. 특히 이 비타민C는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노화 및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타민C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카로테노이드 등 다른 항산화 성분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레몬과 같은 것들은 강력한 항산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활성산소로 오염된 신체로 가정한 컵 2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물이 들어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레몬즙을 넣은 후에
여기에 못을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된 후에 살펴봤더니 맹물에 담긴 못에는 녹이 슬었지만요. 레몬즙을 넣은 비커의 못은 녹이 발생되지 않고요. 거의 처음과 비슷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레몬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항산화 성분이 저렇게 풍부하다는 건 우리 몸을 녹쓰는 걸 좀 이렇게 더디게 또는 막아줄 수 있는 성분이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늙고 병들게 하는 걸 좀 더디게 또는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레몬 추출물을 매일 섭취시킨 쥐를 관찰한 결과 쥐의 안구 주변 병변, 그다음에 모발 노화와 같은 노화의 특성이 느리게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명 또한 3주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 주스 나노 베지클을 세포에 주입했을 경우 항염 증상을 나타내는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그다음에 레몬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쥐에게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추출물의 농도와 비례해서 운동 지속 시간도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 요 앞에 있으니까 레몬즙을 넣은 레몬수인데 맛을 한번 시큼할 것 같아서 새콤하긴 하지만 먹을 만한데요? 근데 먹기가 그렇게 저는 괜찮아요. 먹기 편한데요? 두 모금 먹으니까 맛있어진다. 근데 저는 신 거 좋아하는데 굉장히 입에 딱 맞네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침이 싹 도는데? 맛있다. 이제. 좋은데요? 침이 싹 도니까 좀 단맛도 나는 것 같고. 약간 입안이 정리되는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근데 이 레몬이라는 게 워낙 이제 신맛이 강하다 보니까 혹시 먹고 나서 혹은 마시고 나서 속이 쓰린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레몬은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식품이다. 그리고 속을 쓰리게 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레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기도 합니다. 레몬은 신맛이 나기 때문에 산성식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알칼리성 식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해야 거냐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이렇게 한상성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서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체온은 36.5도 내외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수분은 65% 정도, 그리고 이 폐하는 7.3에서 7.45 정도를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이런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는, 특히나 이런 산성도의 변화는 잘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내에 이런 폐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신장 질환이나 부정맥, 암 등과 같은 여러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거죠. 약간 레몬즙을 먹었더니 계속 침이 나서 걱정이네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2개의 비커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커를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한쪽에는 강한 산성을 나타내는 식초, 다른 한쪽에는 알칼리성을 띠는 레몬즙을 넣었어요. 양쪽에 같은 종류의 생선을 넣고 며칠 동안 한번 비교 관찰을 해봤습니다. 자, 2일 정도 지난 후에 보시면은요, 식초를 넣은 비커 속 생선은 형태가 저렇게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물러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형태를 잘 유지하는 것은 레몬수를 넣은 쪽이죠. 레몬수를 넣은 생선은 비교적 원래 형체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산화나 또는 밸런스, 영양적인 그 pH의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산성식품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이 산성화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우리 몸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산성식품 좀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산성이 되고 알칼리 식품 먹었다고 해서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충분한 혈액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그 물질들로 인해서 이게 생리학적 그 완충제 버퍼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로 충분히 조절은 됩니다만 문제는 좋지 않은 반복된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안에는 이 가공식품, 가공 첨가물도 많을 뿐더러 산성화를 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불균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또 탈수 상태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식습관들이 반복이 되면 우리 몸은 어느 순간 이 산염기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산성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내 몸의 수분 밸런스뿐 아니라 이 폐하, 산염기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
적당한 알칼리성 식품인 이 레몬즙도 이 우리 몸의 산염기 균형을 잡아줄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내서 레몬술을 먹는 거면 네. 근데 레몬즙 이렇게 짜보면요 이게 다 안 짜지고 그쵸. 똑똑 흘러요. 맞아요. 남자들이 이렇게 힘주었어 해도 그러니까 짜기 힘든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적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몬즙 딱 하면 레몬으로 남자가 이렇게 쫙 짜는데 별로 안 나와. 이렇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이렇게 레몬을 짜서 레몬즙을 만들어 레몬술을 먹는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결정적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껍질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레몬 껍질도요, 다른 과일의 껍질처럼 정말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레몬 껍질에는요, 하루 권장량의 215%에 해당되는 비타민 C가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하루 권장량의 44%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항피로 및 항산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레몬 껍질도 다른 껍질처럼 과일 껍질처럼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짜가지고는 버리죠 이거. 그죠. 원래는 이제 쭉 짜서 그냥 버리는데 이제는 레몬 껍질까지 좀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레몬이라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죠. 네, 맞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레몬과 체지방 감소에 대한 연구들이 증명이 됐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레몬 추출물이 지방을 생성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지질 축적을 줄이고 지방 분해를 촉진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이 고지방 음식을 먹인 쥐의 지방세포고요. 오른쪽은 고지방 식이를 하면서 레몬 추출물까지 먹인 쥐의 지방세포인데 보시는 것처럼 레몬 추출물을 함께 먹인 쥐의 경우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몬 주스를 섭취하게 하면은요. 폭식과 식욕을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의 수치가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레몬이 다이어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레몬이 굉장히 주변에 흔하게 구할 수 있어서 잘 몰랐는데요. 이렇게 효능이 많다니 놀랍습니다. 예. 네. 섭취 시 주의할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건강 비법으로 오늘 레몬즙을 알려드렸는데요. 레몬의 효과가 최근에 더욱 국각되다 보니까 레몬 술을 드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런 분이 있으세요. 드시고 보면 이상하게 나는 속이 아파.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레몬 수 자체의 문제보다는 본인의 소화기관에 지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레몬즙을 드실 때 물로 희석하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 선택 시에는요. 레몬이 자란 환경도 따져보셔야 되는데 레몬은 일반적으로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는 곳에서 특히 일조량이 풍부한 곳에서 자란 지중해성 기후 레몬이 일반적으로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때 스페인 등의 지중해 연안에서 자란 레몬인지 이것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체내 산성화를 막는 비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보고 오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장맛비가 쉬어가는 사이 폭염이 기승입니다.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륙에는 소나기만 지나겠습니다. 네, 중부에 이어 경북에도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겠는데요. 습도 때문에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전북에 최대 60mm, 그 밖은 5에서 40mm 정도고요. 시간당 20mm로 강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청주는 32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33도로 더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정체전선이 차차 북상합니다. 주말 동안은 남부와 제주에 비를 뿌리겠고요. 내륙에는 소나기 예보만 들어 있습니다. 네, 내일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주 초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가 다 끝난 것 같진 않은데 비가 그치면 또 무더위가 오고 말이죠. 네, 정말 또 더위가 또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뭐 건강 구독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더위 정말 걱정이거든요. 건강하게 극복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